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거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거래소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려고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는 유튜버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유튜브 분들이 코인베이스, 이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인데, 이 코인베이스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세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런 거죠. 가정을 하자면, 비트코인 시장이 폭락이 와서 알트코인들이 막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유튜브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코인베이스에서 상장된 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그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당한다든가 스캠이거나 사기이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들은 코인베이스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코인베이스에서 상장된 상장 예정인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들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는 어떤 거냐면, 먼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상장된 코인들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렇게 총 5개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항상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새로 만들고 있는, 버그들을 고치고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거래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그래서 코인을 상장할 때, 이 비트코인 개발팀이 상당히 노하우가 많잖아요. 시작부터 한 팀이니까.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코인을 거래소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개가 등록되어 있고, 최근에 추가 상장을 위해서 보고 있는 그 코인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를 참고했냐 보면 코인베이스 추가 상장할 5개의 새로운 코인을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 제가 여기 참고에 URL을 링크 시켰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8년에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이렇게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5종 상장 검토, 상장. 그래서 추가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게 5개인데, 그게 카르다노 에이다, 스텔라, 루멘스, XLM, 그 다음에 제트캐시, 그 다음에 ERC20 토큰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RC20 토큰은 뭐예요? 이서리움이죠. 이서리움에 있는 디앱들입니다. 그게 2개가 상장이 됐는데, 상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그게 하나는 BAT, 하나는 제로엑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이다, XLM, 스텔라 루멘, 제트캐시, 그 다음에 BAT, 그 다음에 제로엑스, 이 총 5개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개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등록 거래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코인베이스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상장 허가, 제도권화 본격화,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SEC는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여기에 등록되는 거죠. 여기에 등록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이 위원회를 적법한 위원회를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등록된다는 것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도권 안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거죠. 정부에 의해서 관리를 당하는 건데, 뭐 암호화폐는 뭐 탈중앙화인데 그게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그 코인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튜버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빨리 코인 시장이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시세가 너무 너무 빨리 위로 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너무 심하다. 제도권화 되는 게 비트코인을 위해서 더 좋다, 이런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면 제도권화가 되는 거고, 국가에서 허락해 주는 거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SEC가 뭐냐면 유가증권 등록 규칙을 규정하는 곳입니다. 유가증권,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의 감독기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감독기관이고, 유가증권 등록 규칙 규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뭐냐? 유가증권, 돈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유가증권은 종인데 가치가 있는 돈이 되는 쪼가리들. 그게 뭐가 있냐면 화폐, 상품, 자본, 이런 게 있습니다. 화폐는 뭐냐면 돈, 수표, 이거 종이잖아요. 이 쪼가리들. 상품증권은 뭐 이거 우리 잘 모르는 용어인데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증권, 주식, 채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있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SEC에 등록이 되면 얘들이 뭐처럼 된다? 주식처럼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주식처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봤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 부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것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코인들이 위험하고 코인 투자가 어느 코인에 투자할지 모른다고 하시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그리고 상장 예정인 코인들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안전하다. 왜? 코인베이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격하게 선정된 코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상장된 코인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이 지금 상장되어 있고, 추가 상장을 위해서 5개를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게 에이다, 스텔라 루멘스, 제트캐시, 그 다음에 ERC20, 이더리움에 등록된 DApp들 중에 2개, BAT하고 제로엑스, 총 5개입니다. 오늘은 이 5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가끔가다 기침을 할 수 있거든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집에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소리가 작게 들린다든가, 아니면 소리는 들리는데 잡음이 섞여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조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할 때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자, 이제 5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더리움에 있는 ERC20 토큰 2개에 대해서 먼저 해보죠. 자, 이더리움에 있는 ERC20 토큰 중에 2개는 DApp이에요. DApp이라는 게 뭐냐면, 보시죠. 그 카르다노 있잖아요. 에이다. 이건 뭐 좀 커요. 생태계예요. 생태계를 이루는 큰 개념의 암호화폐예요.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스, 이것도 좀 개념이 커요. 그 다음에 제트캐시, 이건 돈이잖아요. 제트캐시는 돈이거든요. 예, 이것들. 자, 그럼 ERC20부터 하시죠. ERC20부터.
BAT하고 제로X 두 개가 있잖아요. 자, BAT하고 제로X 여기 제로 프로토콜, 제로X 프로토콜, 제로X 프로토콜부터 한번 보시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로X 프로토콜, ZRX.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 분산형 거래소에 도움을 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 제로X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거래소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거래소를. 근데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소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거래소를 만들고 싶어요. 거래소를. 근데 기반은 이더리움이에요. 지금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이더 기반이에요. 이더 기반. 이 거래소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제로X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는 껍데기인데, UI는 껍데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제로X를 공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더리움 거래소를 막 만든단 말이에요. 이 거래소 만들어. 거래소를 딱 만드는데 여기에 프로토콜을 제로X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소를 만드는 사람들은 제로X 프로토콜을 사서 여기에 인스톨 시키는 거죠. 설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토콜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더리움 기반 분산형 거래소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란 말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이제 인스톨을 하면, 설치를 하면 그냥 거래소가 작동하는 거죠. 이런 거죠. 자, 분산형 거래소의 특징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해킹의 위험성이 낮고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산형 거래소와 중앙형 거래소를 비교해보죠. 분산형, 중앙형 거래소. 중앙형 거래소는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업비트. 우리가 지금 코인 거래 하니까 빗썸. 이게 있고, 분산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이더 델타, 그 다음에 오아시스 덱스, 이게 있어요. 자, 이제 비교를 해보죠. 자, 분산형은 뭐냐면 P2P예요. P2P. P2P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하여튼 이게 원래 제가 이제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글자가 잘 안 적혀지네요. 자, 보면 P2P가 있죠. P2P. P2P란 말이 내 컴퓨터 내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컴퓨터,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거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된 거죠. 이게 내 컴퓨터, 또 다른 사람 컴퓨터인데, 이 둘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는 업비트가 있죠. 이 사이에 업비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분산형은 거래소가 없이 둘 간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고, 중앙형 같은 경우는 업비트나든가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이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 비트코인을 이쪽에 송금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죠. 자,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하잖아요. 해킹. 맞죠? 해킹을 당하잖아요. 왜 해킹을 당해요? 업비트에 나의 코인들하고 다른 사람의 코인들이 다 업비트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해커들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 있는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재산을 타취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P2P 같은 경우는 해커가 있어. 해커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거만 뺏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 걸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거래소는 모든 사람의 자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털려버리면 내 돈도 잃어버리고 얘 돈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형 거래소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해킹을 당하더라도 몇 명만 금액이 없어지지 내 것도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래소는 한번 해킹 당하면 모든 사람의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게. 해킹의 위험성이 낮다. 그 다음에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아시겠죠? P2P니까 나하고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둘 간의 거래를. 그런 게 있죠. 이 분산형 거래소를 만들 때 거기에 프로토콜이 제로엑스다. 이 프로토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그런 거죠. 자, 탈중앙 거래소 이걸 DEX라고 부르거든요. Decentralized Exchange 인 거죠. 제공을 보면 프로토콜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제가 불필요한 것까지 설명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해볼게요. 한번. 그래도 뭐 재미없으시면 그냥 빨리빨리 넘기시면 되니까. 자, 탈중앙화된 거래소, 덱스 거래소를 누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거래소를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드는데, 이 거래소를 누가 만드는데 여기에 프로토콜로 제로엑스가 들어가. 이 말의 뜻이 뭐냐? 물론 제 말이 틀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제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댓글에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건 좀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로엑스를 거래소에 판매를 한다, 그리고 거래소에 공급을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거래를 하죠. 자, 개인 간의 퍼슨과 퍼슨 간의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P2P로 거래요. 그리고 거래소는 중간에 없어요. 얘들이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프로토콜이니까 이 거래소라는 게 뭐냐면 돈은 비트코인일 경우에 비트코인은 다 퍼슨의 개인 지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BTC는 퍼슨들의 개인 지갑에 있는 거예요. 거래소 안에 없어요. 거래소 안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거래소라는 형태는 있지만 각 개인의 돈을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체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거래소가 이걸 봤죠. 내용을 먼저 얘가 이렇게 거쳐서 얘로 가는 거 맞겠죠?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로엑스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속도를 빨리 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을. 그래서 이 거래소를 만들 때 이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도입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사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엑스는 이때 이렇게 공급하는 프로토콜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모든 거래소가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쓴다면 제로엑스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제로엑스의 토큰의 값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프로토콜 보면 릴레이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로엑스는 오프체인이 있고 온체인이 있어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자,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개의 개념이. 오프체인, 이게 블록체인에 할 때 체인이에요. 체인. 그 다음에 온체인이 있어요. 온체인. 이건 온체인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글자가 안 써지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 이건 온체인 같은 경우는 이건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록체인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쓸 때 모든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트랜잭션. 잘한다. 트랜잭션. 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체를 하잖아요. 이체를. A가 B한테 이체를 해요. 그러면 이 이체할 때 A가 B한테 돈을 줘요. 맞죠? 그러면 A에서 금액에서 이체한 만큼 금액이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A가 보내준 금액만큼 금액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 하나의 이체의 어떤 동작이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하나의 트랜잭션. 아시겠죠? 하나의 트랜잭션. 지금 제로엑스는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이더리움 기반에서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체를 할 경우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돼요. 정말 이거 안 써진다, 안 써져.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수수료를 내는 게 뭐냐면 내가 A한테 B를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뭐 이체비가 나간다고 했을 때 뭐 그건 일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체비를 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체를 내가 취소하고 싶었을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왜냐? 이더리움은 어떤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무조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이 실행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실행되면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야 돼요. 가스로. 그런 거죠. 자, 오프체인이, 제로엑스는 이더리움에서 어떤 개념을 했냐면, 오프체인이라는 것을 체인을 또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거래를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 거래 내용을 오프체인에 넣어줘요. 그래서 얘 둘 간의 거래가 완료됐을 때, 그때 이더리움의 온체인,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써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최소 A하고 B가 취소를 했을 때, 그때는 이 온체인에 쓰면 바로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오프체인에서 했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이제 이중 구조로 체인을 두 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제로엑스가. 그래서 블록체인 기록을 바로 안 한다. 거래가 완전히 끝났을 때만 블록체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쓴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왜냐? 취소했을 경우에 이더리움에서는 가스비를 지출해야 되지만 제로엑스에서는 수수료를 낼 필요 없다. 취소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제로엑스에서는 수수료는 ZRX 토큰을 가지고 이제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토큰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제로엑스 프로토콜이 그 탈중앙 거래소가 많이 생길 때 거기에 프로토콜로 채택이 되면 ZRX의 토큰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이건 금액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본 개념이 있는 거고, 만약 제로엑스 프로토콜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반대로 ZRX의 토큰은 메리트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수수료는 온체인에 반영 시 릴레이어한테 지불한다. 아까 오프체인을 관리하는 애들이 릴레이어예요. 릴레이어. 여기 있죠? 릴레이어 네트워크, 오프체인들. 얘들한테 ZRX 토큰을 지불하는 거예요. 수수료로. 거버넌스는 투표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새로 만들 때라든가, 그리고 릴레이 네트워크나 이제 제로 프로토콜이 좀 잘못됐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도 ZRX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투표권이 있는 거죠. 예, 투표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릴레이 네트워크, 오프체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덱스 간에 오토믹 스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거래소가 있어요. 탈중앙화 덱스 거래소가 있어요. 이걸로 쓰면 잘 써질라나? 아니구나. 이걸로 해야 되나? 덱스? 아니구나. 이 거래소가 있잖아요. 덱스 거래소. 이 덱스가 있어요. 현재 이더리움에 있는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더 델타, 뭐 오아시스 덱스 이게 있는데, 얘 둘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퍼슨들 여기 있는 퍼슨들, 뭐 여기에 거래소지만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여기 있는 퍼슨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덱스 간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소에 쓰는 사람들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되는 금액도 없기 때문에, 만약 얘가 1000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싶어. 이 한 거래소에서 1000 BTC를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토믹 스왑이라는 게 뭐냐면, 덱스하고 덱스 간에 서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는 1000 BTC가 없지만 이 덱스하고 이 덱스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하나의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1000 BTC를 소화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된 체인들이 연결되면 이건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로엑스 프로토콜이 이런 기능까지도 지원해서 거래량을 향상시키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뭐 델타, 기존의 이더 델타, 오아시스 덱스는 거래 시 시간이 소요된다. 이건 뭐 블록체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피, 맞죠?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이게 제로엑스 프로토콜의 개념입니다. 참고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참고를 했거든요. 예. 자, 제로엑스 다음에 BAT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BAT가 어딘지, 여기 있네. BAT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자, BAT 토큰 개념,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광고예요. 인터넷 광고,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광고예요. 광고. 예.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트래커가 없다. 봇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개인이 없다. 광고를 보면 BAT 토큰을 받는다. 블록체인이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말은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블록체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이든지 이런 게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어떤 거래를 하고 싶어요. 음악을 사고받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고 싶은 사용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수들이 있을 거고, 가수라고 해보죠. 가수 했을 때 얘를 통해서 뭐든지 다 거래가 되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다 되잖아요. 얘가 돈을 1000원 주면 1000원을 줬어. 그러면 얘가 60원을 가지고 뭐 60원 가지고 가수한테는 10원 주고 작곡가한테 10원 주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이 멜론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다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탈중앙화가 된다는 것은, 그냥 블록체인을 쓴다는 말은 얘들을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블록체인을 쓴다는 말은 얘들을, 물론 얘를 없애버린다는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1000원을 줬으면 이 가수한테 뭐 500원 가고, 작곡자한테 뭐 300원 가고,
이런 구조로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인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 인터넷 기반 인터넷 광고에서 트랙하고 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트랙하고 봇. 자,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쓸 때 우리 컴퓨터에 트래커가 들어옵니다. 트래커가. 그래서 우리의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죠. 수집. 음악을 예를 들자면 얘가 어떤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사이트에서 듣는다. 이 정보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나의 정보들이. 내가 뭘 본다. 내가 뭘 한다. 이건 나의 프라이버시잖아요. 근데 트래커라는 애가 나도 모르게 깔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내가 뭘 한지를 다 수집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트래커가. 이 트래커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놈이 나의 인터넷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전기를 잡아먹는 거죠. 나의 CPU를 트래커 자기 때문에 내 CPU를 쓰는 거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고 최고 프라이버시가 깨지는 거죠. 예, 이걸 나도 모르게 그냥 가져가니까 이런 것이고, 봇이라는 게 있죠. 봇. 우리가 이제 지금 잦은거래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국 애들이 자기 그 거래소 코인을 하나 만들어요. 거래소 코인을 하나. 중국 애들, 중국이에요. 중국, 차이나 애들이 자기 거래소 코인을 만들죠. 뭐 CET 같은 거, 이런 코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봇 같은 게 자동화 시켜주는, 자동적으로 무슨 일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일으켜요. 자전거가 어떤 거냐면 가짜로 사고 파는 거죠. 가짜로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이 봇이 가짜로 사고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뻥튀기 하는 거죠. 이 봇이 또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광고 같은 걸 막 보내는 거죠. 광고 같은 걸. 봇들이. 이런 식의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전기가 잡아먹히는 거고, 우리의 배터리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CPU를 생각하지 않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애들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트래커는 수집하는 거죠. 나의 정보를 수집하고, 봇은 나에게 어떤 것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광고를 플레이 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트랙하고 봇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는 유튜브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BAT는 어떤 거냐면 이런 단점을 만들기 위해서 트래커하고 봇이 동작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만든 거예요. 브라우저가 어떤 거예요? 자, 우리는 브라우저가 많죠. 브라우저. 인터넷 들어갈 때 우린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죠. 브라우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모질라, 그리고 내가 쓰는 내가 쓰는 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네. 크롬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BAT에서도 하나의 그 브라우저를 만들었죠. 그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이걸 만들었어요. 브레이즈 브라우저.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브레이즈 브라우저에서는 트래커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작동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봇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걸 전제로 만든 거죠.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무슨 말이죠? BAT는 브라우저다.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브라우저 이런 거하고 똑같은 브라우저를 만든 거죠. 브라우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만든 브라우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인물란에 보면 경영진에 보면 BAT 파운더, 여기 브랜던 이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랜던 이씨. 이 사람이 BAT를 만든 사람인데 브라우저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지금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어 중에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AT를 창업한 브런던 이시라는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질라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모질라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이 두 개를 거의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는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브라우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고, 그 다음에 크롬이잖아요. 크롬 두 개인데, 그렇듯이 이 사람이 만든 게 이거라는 거죠. 하나의 브라우저 또 만들었다는 거죠. 브레이브 브라우저. 자, 그러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 설치해 놨거든요. 누구든지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유튜브를 시행시키면 항상 선전이 나와요. 맞죠? 광고가 나오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광고가 나와요. 근데 브레이브는 그 광고들이 나오지 않도록 차단시켰어요. 대단하죠? 광고가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이제 윗부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괴한 걸 좋아하는 걸까요? 이걸 다 막은 거죠. 설계한 것 마냥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자, 그래서 이제 뉴 탭을 눌러버리면 얘가 트래커를 11개가, 원래는 이걸 들으면 트래커가 11개가 동작을 해요. 근데 그걸 블록한 거예요. 얘가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블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동작하지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얘가 알아서. 그 다음에 65개가 방송이, 그러니까 방송이 나갈 건데 이것도 다 방송이 나가지 못하도록 다 블로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11개를 막고 65개를 막았는데, 그래서 4초가 더 빨라졌다. 이것 때문에. 이걸 막았기 때문에 나의 CPU는 4초가 더 빨라졌다. 4초를 더 절약했다. 4초를 절약했다는 것은 4초간에 쓰이는 배터리 양을 그만큼 벌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해주는 이제 브라우저를 만든 거죠. BAT가. 아시겠죠? 그럼 BAT의 경쟁자는 뭐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크롬이잖아요. 모질라, 뭐 파이어폭스, 다 이건데 경쟁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메이저 브라우저를 따돌리고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상장시키려고 지금 검사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큰의 기술력을 믿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브레이브까지 했고 이제 다른 걸 아시죠? 지금까지 ERC20 토큰 두 개를 설명드렸어요. 제가 참 설명을 잘 못해서 상당히 좀 힘드셨을 건데, 제로스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BAT 두 개를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스 한번 해보죠. 자,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에서 하드포크 된 게 스텔라 루멘스예요. 리플에서 하드포크 된 게 스텔라 루멘스예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는 리플을 상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드포크 된 스텔라 루멘스를 지금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리플하고 싸웠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그 기사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코인베이스에서는 리플이 아닌 스텔라 루멘스를 상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텔라하고 리플의 차이점이에요. 자, 코인 수는 뭐 1000억 개요.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이거예요. 리플은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를 없애버려요. 파기시켜버려요. 그러면 1000억 개에서 코인 수는 자꾸 줄어들겠죠. 근데 스텔라는
없애지 않아요. 그럼 1035개가 계속 간다는 거죠. 끝까지.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중요해요. 고객이. 리플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예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까는 게 아니라 은행들한테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예요. 근데 스텔라는 대중한테 다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도 깔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뭐 기업도 깔 수 있고, 은행도 깔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도 다 깔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거죠. 이게 리플과 스텔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회사예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리플보단 스텔라가 땡기는 건가? 이런 뭐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돈 문제가 얽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기업 철학을 보면 리플은 이익을 추구해요. 회사란 말이죠. 리플은 회사라는 거고, 스텔라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 파트너십은 뭐 다 중요하죠. 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텔라 루멘스에 대해서 한번 기본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시죠. 예. 물 한 번 먹고, 아우, 설명을 많이 했는데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벌써 41분 지났는데 자, 이제 빨리 끝내죠. 스텔라. 금융기관들과 지불 시스템이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금융기관들과 지불 시스템이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그 기본 이념이 이거죠. 커넥트 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누구하고? 은행하고. 그 다음 누구? 페이먼트 시스템. 지불 시스템 만든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 피플. 나이지리아처럼 은행에 소속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탈중앙화죠. 이게. 그래서 스텔라는 나이지리아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이 스텔라가 쓰임새가 있는지 확인한 작업을 거쳤다는 거죠. 자, 스텔스는 가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송금하는 거죠. 송금, 이체하는 거죠. 이체, 국내 이체, 해외 송금까지. 탈중앙화,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있죠. 자, 합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합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비잔틴 어그리먼트라는 방식에 기초한 방식이에요. 이거 합의 프로토콜. 합의 프로토콜인데 FPA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죠. 비잔틴 어그리먼트, 이걸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을 한번 보시면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POW 같은 경우는 해시 연산량이 가장 큰 참가자,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해시를 엄청나게 빨리, 해시의 넌스를 엄청나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맞죠? 그리고 POS는 뭐냐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커요. POS 같은 경우는. 맞죠? POW는 해시 파워가 큰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고, POS는 이더리움이랑 이런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커요. 그 사이에서는. 근데 스텔라 루멘스는 어떤 거냐면 아주 웃겨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 해시 파워가 많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결할 때, 사람들이 회의에서 어떤 토론을 할 때, 어떤 선출을 할 때 큰 힘을 발휘하지만, 스텔라는 이런 자산과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해요. 이게 스텔라 루멘스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자신이 누구를 신뢰할지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로부터 형성된 신뢰망을 통해 합의 도달. 그러면 개인 간에 어떤 그 네트워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없든, 내가 컴퓨터 해시 파워가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맞죠? 그 네트워크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이. 그러면 그 힘에 따라서 이제 의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얘 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지만 신뢰망 구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컴퓨터 해시 파워량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 연합한 네트워크의 힘은 다 합쳐버리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스텔라 루멘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했고, 비잔틴 장군 문제가 뭐냐면 분산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 있죠. 51%가 올바르지 못한 참가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파워가 51%, 민주주의에서는 50%를 좀 넘으면 그게 합의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그 51% 가진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일 경우 네트워크는 깨질 수 있잖아요. 이게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참가자들끼리 그룹 신뢰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그걸 코럼 슬라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스텔라의 이론이죠. 자, 그럼 스텔라를 만든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개발자가 있는데 제드 맥칼러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플의 창시자예요. 리플의 스텔라가 리플에서 분기됐죠. 하드포크 된 거죠. 리플. 지금 그러니까 스텔라 창업한 파운더가 제드 맥칼러비라는 사람이 리플의 창업자이고 지금 스텔라 창업자예요. 그리고 마운트 곡스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뭐 이런 것들, 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게 스텔라예요. 자, 3개 했고, 자, 4번째.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에이다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는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점검을 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에이다는 누구한테서 하드포크된 기술이 아니고 카르다노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오스, 이더리움과 같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많은 DApp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이다는 이거예요. 목표. 카르다노는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암호화 플랫폼. 모든 인류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개발도상국 등에 존재하는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없이도 재화나 자선 관련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동남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인즉슨 그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해서 어떤 금전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체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월급을 은행 통장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A사의 목표는 이런 사람들도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신분증 없이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 없이도 정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팀이 있는데 3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카르다노 파운데이션. 이게 이 팀은 스위스 기반 비영리 단체, 정부 기업 상대로 소통 및 파트너십 진행. 그러니까 정부 기업 상대로 로비하는 거죠. 예. 그리고 IOHK는 카르다노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자 집단이에요. 개발자 집단. 그리고 이모고는 기업 파트너십 전문 기관이에요. 이것도 이제 로비 집단이라는 거죠. 이렇게 총 3개 팀이 역할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 A사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합의 알고리즘은 POS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POS 알고리즘이 우로보로스라는 거, 우로보로스 하는 거. 자, 그 POS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량의 A사를 보유하면 네트워크를 채굴할 수 있다는 거죠. 채굴. 네. 그리고 우로보로스는 에폭과 슬롯으로 구분되는데, 에폭은 블록체인 전체를 에폭이라고 부르고, 슬롯은 전체 블록 중에서 하나 각각 이걸 슬롯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슬롯은 슬롯 리더가 한 명씩 있는 거죠. 리더가 있는 거죠. 자, A사의 목표가 이거예요. 30억 명, 신분증이 없는 30억 명도 자유스럽게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암호화폐끼리 거래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아토믹 스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0억 명이 에이다 시스템에서 BTC를 샀어요. 그럼 BTC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이제 만들겠다, 에이다가. 거래소 없이. 그 다음에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에 저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연결돼서 염두에 둔 프로토콜이죠. 에이다가. 상당히 이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한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이 뭐냐면, 에이다는 펀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의를 하면 새로운 펀딩을 유치할 수 있어요. 펀딩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됐을 때도 합의를 통해서, 우로보로스 있잖아요. 합의를 통해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온체인 거버넌스죠. 온체인 거버넌스. 사용자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주요 개선 사항과 포크에 대한 투표할 권한을 갖는다. 이걸 통해서 POS는 뭐냐? 대표자를 만드는 거죠. 대표자를 뽑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대표자. 그 대표자들이 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할 때도 그 대표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 거고. 개발 언어는 해스켈이에요. 하스켈. 저도 이 언어는 처음 봤어요.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거죠. A사는. 아시겠죠? 개념. 자, 마지막으로 Z캐시, 암호화폐. 이조리 말고 Z캐시. 자, 보면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화폐 기능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다크코인이 있잖아요. 다크코인이 대시가 있고, Z캐시가 있고, 모노레가 있고, 버즈가 있어요. 버즈. 근데 그 코인베이스에서 Z캐시를 자기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 Z캐시가 대시도 있고, Z캐시도 있고, 모노레도 있고, 버즈도 있는데 왜 코인베이스는
Zcash를 상장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뭐 합의 알고리즘 POW. 왜냐하면 Zcash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도 POW를 써요. POW. 에이직 채굴이고. 익명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크코인은 익명성. 누구도 내가 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체를 얼만큼 했다. 이런 정보를 숨기는 거죠. 맞죠? 다크코인. 그래서 익명성.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 얼만큼 보냈는지, 상대방이 누구한테 뭘 받았는지 이걸 감추는 거. 이게 익명성이잖아요.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때 쓰는 게 영지식 증명이거든요. 영지식 증명.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지식 증명.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써지네. 진짜. 영지식. 이게 왜 안 써진지 모르겠어. 영지식 프로토콜. 이게 뭐냐면 A하고 B가 있다고 생각해요. A가 B가 있어요. A가 B한테 이체를 해요. 나중에 기술적인 설명을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암호가 해킹한테 해킹 당하지 않도록 퍼블릭 키하고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퍼블릭 키는 이거예요. 우리가 A가 B한테 거래소 이용해서 마실 게 아니에요. 그 이체를 시킬 때 주소에 보내잖아요. 주소 0x 뭐 0A C B 뭐 이런 주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키예요. 퍼블릭 키. 그래서 A가 B한테 입금을 할 때 B의 퍼블릭 키를 알고 있잖아요. 퍼블릭 키는 누구한테 공개된 키예요. 알고 있어도 암호하고 알고 있어도 해커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프라이빗 키는 B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는 프라이빗 키, B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A는 자신의 프라이빗 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돈을 보내주면 B는 A의 퍼블릭 키는 가지고 올 수 있죠. A의 퍼블릭 키는 B는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A가 보낸 내용을 암호를 해독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A가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최소한 누구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A의 퍼블릭 키를 알고 있어야 돼요. A는 B의 퍼블릭 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대방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조회하는 거예요. 신분증하고 똑같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상대방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지식 증명은 어떤 거냐? 영지식 증명은 이거죠.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A는 B의 퍼블릭 키를 몰라요. B도 A의 퍼블릭 키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A가 B가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쉽게 수학으로 된 걸 쉽게 포함하겠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B한테는. 그리고 이 두 개의 길에는 하나의 문이 있어요. 이건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A가 어떤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쪽으로
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는 또 A가 또 질문을 하면 B는 그 질문에 답하면 여기에 갈 수 있어요. 그죠? A는 묻는 거죠. 네가 B가 맞아? 묻는 거죠. B가 맞아. 그러면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A가 질문한 것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또 A는 여기 넘어가면 B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B가 맞아 또 물어보면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A는 이걸 N번 물어보는 거예요. N번. 그래서 B가 통과하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거래는 B는 B가 아니라고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얘가 N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N번 다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면 A는 B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B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B도 A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질문과 답을 통해서 A는 B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만약 완전한 프라이버시는 뭐냐면 A가 B에 대한 정보가 없고 B도 A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건 완전한 익명성이잖아요. 완전한 익명성이잖아요. 이걸 구현한 게 바로 영지식입니다. 그걸 구현해서 한 다크코인이 바로 Z캐시죠. Z캐시. 자,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사용합니다. 그때 Z캐시에서 쓰는 게 SK 스낙스 이런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N번 물어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A가 B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요.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B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거래 속도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또 개선했어요. Z캐시에서. 이게 ZUB를 뭘로 발음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익명거래 전송 속도를 크게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영지식 증명은 이게 있어요. 투명한 지갑과 보호된 지갑 두 개를 다 지원해요. 투명한 지갑으로 만약 거래를 하면 히스토리가 남는 거죠. 아시겠죠? 히스토리가 남는 거죠. 누가 A가 B한테 보냈다는 거, B는 A가 보낸 걸 알고 이걸 다 안다는 거고, 보호된 지갑을 통해서 보내면 정말 익명 거래가 되는 거예요. B는 A가 보낸지 몰라요. 이제 그런 거죠. 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신은 마스터 노드 믹싱이고, 모네로는 링 서명으로 인한 거래 주체 불확실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암호화폐가 그 다음에 익명화폐, 그래서 다크코인이 Z캐시, 대시, 모네로가 제일 유명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Z캐시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영지식 증명을 썼고, 그 다음 대시는 마스터 노드 믹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시는 이 알고리즘을 썼다는 거죠. 대시는 지금 대시 설명하는 거예요. 마스터 노드 믹싱. 안 써진다 진짜. 믹싱 이걸 썼다는 거죠. 안 써진다 진짜.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가 뭐냐. 자, 대신은 POS예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마스터 노드를 선출해요. 맞죠? 인구 5천이에요. 5천만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뭐야 그 뭐지 국민들이 뽑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게 300명이잖아요. 300명. 이것처럼 우리도 대시 세계에서 마스터 노드를 뽑아요. 그럼 이 마스터 노드들이 이 거래할 때 그 거래를 책임지는 애들이에요. 그때 마스터 노드 믹싱은 뭐냐면 얘들이 이거 하는 거야. A가 B한테 이체를 하고 C가 D한테 이체를 하고 E가 F한테 이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스터 노드 믹스는 뭐냐면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섞어요. 얘가 10원을 이체하고 100원을 이체하고 그 다음에 50원을 이체하면 이 160원을 섞어버려요. 잘게 섞어버려요. 맞죠? 그리고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서 B한테 10원을 주고 D한테 100원을 주고 다시 F한테 50원을 줘요. 이렇게 돼버리면 B는 누구한테 10원을 받은지 몰라요. D는 누구한테 100원을 받은지 몰라요. F는 누구한테 50원을 받은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돈은 들어와요. 이게 마스터 노드 믹싱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네로는 링 서명으로 인한 거래 주체를 불확실성을 만들어버려요.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서명이에요. 서명. 모네로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링 서명을 써요. 링 서명. 그게 이제 이게 진짜 링 서명,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데 그게 이제 링 서명이에요. 링 시그네처. A와 B가 거래를 해요. 그러면 어떤 필드에 서명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서명이 A가 보냈다는 것을 서명하는 거죠. A가 보냈다는 걸 서명하는 거예요. A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거리에 일정 크기의 사이즈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A가 보냈다는 것을 서명해놔요. 이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에요. 서명해서 보내는데 원래는 다른 암호 화폐들은 근데 이 모네로 같은 경우는 서명을 3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A가 보낸 사람 서명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서명까지도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B는 A가 보냈는지 D가 보냈는지 E가 보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익명성을 B가 A가 보냈다는 걸 모르도록 하는 게 이제 모노의 익명성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Z캐시를 채용을 했다면 어떤 기술에 장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영지식 증명이요. 이 영지식 증명이 지금 많은 코인들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좋다고, 익명성이 좋다고 해서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좁은 생각으로는 Z캐시가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시장성이 밝은 거라고 생각하고 Z캐시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자,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심사 중인 추가 상장 심사 중인 카르다노, 스텔라, Z캐시, ERC20 토ken 중에서 BAT, 제로엑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힘들어.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코인을 살 것인가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분석하기 전에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우, 물론 제 뭐 동영상이 그렇게 인기는 없어서 보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힘드네요. 힘든 거. 보는 사람이 없어도 더 힘든데, 힘드네, 힘들어. 이렇게 해야지 내 얼굴이 잘 나오려나? 잘 안 나오는구나. 어쨌든 뭐 내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본 게임을 해보죠. 예. 본 게임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끄집어내야 돼요. 엑셀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 시간 동안 했더만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자, 이제 엑셀을 끄집어내고 하는 거죠. 뭘 하느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에이다, 스텔라, 그 다음에 지켓이, 그 다음에 BAT, 그 다음에 0X,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보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분석하는 그 사이트가 찾아내는 게 아직 빈약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죠. 유용한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분석 사이트가 있는데, 자, 크래프트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여기 크롬, 맞아, 크롬. 자, 에이다부터 하죠. 에이다. 뭐지? 미국, 에이다, 카르다노 이렇게 쳐야 되나? 카르다노 이렇게 쳐야 되네. 자, 카르다노 한번 보시죠. 카르다노, 에이다는 중국 코인이죠. 중국. 어디에 있어? 중국. 그리고 사이즈, 그 직원 수가 19명. 직원 19명. 카르다노 개발자들. 아닌데, CH는 아닌데, CH는 그건데, 스위스인데, 맞죠? CH는 국가별 코드. CH는 뭐지? CH는 뭐지? 스위스죠. 스위스죠. 제가 잘못했죠. 스위스. 잘못했으면 바로 고쳐야지. 스위스였죠. 스위스. 그리고 마켓캡에서의 순위는 얼마지? 자, 파운딩 데이터 2016년 카르다노, 아에다 뭐 있고, 마켓캡 몇인지는 안 나왔다 이거죠. 좀 표시해줘, 몇인지. 그럼 또 내가 들어가 봐야 되잖아. 자, 몇인지 한번 보시죠. 마켓캡 크기가 A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마켓캡이 순위가 9위, 랭킹 9위죠. 순위 9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고점일 때 뭐
1.28달러? 뭐 지금은 얼마지? 0.10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카르다노. 이렇게 있고, 이건 필요 없고, 마켓캡 9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뭐 리스크, 뭐 퀀텀, 뭐 네오, 이오스, 이더리움 뭐 다 있는데 뭐 경쟁자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카르다노의 트렌드는 2017년 12월 3일 이때가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점점 떨어졌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카르다노의 기본적인 정보 어떤 거냐면 코인 스탠다드 인포 한번 보시죠. 이거 에이다의 기본적인 정보, 에이다.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다 해놨거든요. 예.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십니다. 예. 카르다노 기본 정보, 프라이스 가격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마켓 규모 이렇게 나오고 9위잖아요. 트윗하고 트윗 수가 뭐 492,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정보밖에 없네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발 한번 보시죠.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기다 개발 9위에요. 개발 9위. DV 9위. 3359개를 커밋한 거예요. 13일까지도 계속 커밋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A다가 엄청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작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카르다노 리파지토리 보면 113개가 있어요. 규모가 큰 거죠. 아주 규모가. 보시면 이제 커밋 수니까 SL 같은 경우는 우로보로스 POS 프로토콜 고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토콜을 또 많이 고치고 있었고, 스펙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개발 안 한다고 보고 있고, SDL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올렛에 또 열심히 개발하고 있네. 올렛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건 뭐 스택 같은 거 기본적인 거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르다노 이건 또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 갑자기 이게 뭐지? 테스트 오토매틱 테스트하는 것도, 카르다노를 테스트하는 거, 자동적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에 이카로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네요. 이카로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올렛이구나. 가벼운 올렛. IOHK 팀 엔지니어 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상당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솔리더티 뭐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고, 이카로스 뭐 크롬에서 뭐 하는 것도 하고 있고, 대단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정도 좋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텔라 한번 보시죠. 스텔라. 자, 스텔라. 엑셀이에요. 스텔라가 없나?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끊기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즉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스텔라 마크가 이게 맞나? 스텔라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스텔라 홈페이지. 스텔라 홈페이지. 없나? 스텔라가? 없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스텔라 말고 그 다음에 Z캐시부터 한번 해보죠. Z캐시는 US 미국에 있는 거고, 미국에 있고, 직원 수는 15명 정도. 뭐 개발자들 주코 윌콕스, 그 Z캐시, 그 다음에 랭킹 22, 랭킹은 20이죠.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뭐 이렇게 모네로도 있고, 네오도 있고, 이더리움도 리스크 있고, 경쟁자가 많아서 좋겠네. 트렌드,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정보. 그리고 Z캐시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 Z캐시. 자, 블록 생성 시간은 2분 30초. 한 블록 생성 시간은 2분 30초. 블록은 지금 8월 19일 기준으로 37만 8,644 블록 있고, 하나의 블록 사이즈는 12.3KB. 뭐 이런 정보들 같은 거. 기본적인 정보들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해시레이트 뭐 이런 것들. 일단 블록체인 사이즈, 전체 사이즈가 지금 11기가 정도, 12기가 정도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발 부분을 보는 거죠. 개발 잘하고 있는지. GitHub 업데이트 Z캐시. 야, 나는 이제 1시간 반이 지나가니까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네. Z캐시는 98이 98이. 자, 여기 651개의 커밋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고쳤어요. 그러니까 고치는 양은 합해니까 많이 없는데 꾸준히 고쳤어요. 맞죠? 꾸준히 고쳤죠? Z캐시 프로젝트 리파지토리 13개가 있어요. Z캐시 지금 우리가 봤던 거, 탑 랭귀지 뭐 C++, 파이썬, 러스트, 쉘, CSS 스크립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Z캐시는 인터넷 뭐니? 기티한 시그, 이건 Z캐시에 대한 기타 서명 같은 것들 꾸준히 고치고 있죠. 많이는 안 고쳐도. 그 다음에 지퍼 Z캐시 개선 제한 해서 이것들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스트 랭귀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약간 고치고 있고, 테마는 뭐
블로그도 고치고 있고, 블로그는 뭐 크게 개발과 상관없으니까. 깃 같은 거, 로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Z캐시 뭐 향상시키는 거, 이런 것들 또 많이 하고 있죠. 향상시키는 거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Z캐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BAT 한번 해보시죠. BAT 있을라나? 없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 한번 알아보는 거죠. 아까 이제 BAT도 없으니까 아까 그 했던 거 한번 해보시죠. 스텔라 여기는 있는데, 로맨스 정보는 빈약하네요. 여기도 없네. 개발 같은 걸 봐야 되네. 개발. 그러면 스텔라 (103위) 103위 스텔라 103위. 스텔라 마켓캡 한번 보시죠. 마켓캡 랭킹 6위, 랭킹 6위, 스텔라 6위, 랭킹 6위, 103. 뭘 고쳤나? 그러면 스텔라가 자, 스텔라가 630개를 고쳤는데 뭘 고쳤는지 한번 볼까요? 스텔라 뭐 꾸준하게 하고 있죠. 꾸준하게 고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스텔라 쪽 나가면 총 리파지토리가 88개. 오씨, 겁나게 많네. 스텔라 코아 고 뭐 이것도 많이 고치고 있고, 스텔라 코아도 고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라죠. 다크 스텔라 코어, 이게 다크 스텔라 코어. 이것도 개발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스텔라 프로토콜도 고치고 있고, 스텔라 SDK도 만들고 있고. SDK 만든다는 것은 스텔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텔라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SDK도 만들고 있고, 루비도 만들고 있고, 다큐멘트 작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도 SDK를 만들고 있고, 자바로도 만들고 있고, SDK 다른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스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패키지 뭐 이런 것들 말고 디벨로퍼, 대시보드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보드니까. OS 프로젝트 이게 흥미롭네. 이 갑자기 이제 이게 늘어났네. OS 프로젝트가. 일단 스텔라 코아 커맨더, 코아를 거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루비로 SDK 지원해주는 작업도 하고 있고, 작업 많이 하고 있네요. 예. 브릿지 서버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AT를 한번 보시죠. BAT 코인마켓에서 BAT의 크기는 BTA인가? BAT 맞는데? 아, 이겠네. BAT 랭킹 37위. 뭐 여기 보면 이제
공급량, 토탈 공급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BAT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BAT 기본적인 정보. 얘도 금액 있고, 그 다음에 마켓 있고, 그 다음에 트윗 하나, 뭐 이거밖에 없네. 볼게. 기터브 가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36위. 개발은 36이네. 1457개를 커밋했다는 거죠.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BAT,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작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브라우저 랩탑 우리가 알고 있는 PC죠. 윈도우즈, OS X 앤드 리눅스. 그러니까 리눅스, 윈도우, 뭐 OS X에서 동작하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어 작업도 하고 있는 거고, 코어 엔진 브레이브 브라우저 프롬 맥OS, 윈도우, 리눅스. 이게 브라우저 사업, BAT는 브라우저잖아요. 예, 그걸 이제 윈도우에서도 실행하고, 리눅스, 그 다음 맥OS 3대 OS에 설치하는 것들 작업하고 있는 거죠. 브레이브 익스텐션 확장하기 위해서 또 작업하고 있고, UI 쪽 작업. 브라우저니까 UI가 예뻐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도 공수를 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분석하는 거, 분석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브라우저 이게 기본이니까 이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iOS용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네요. 열심히 지금. 무엇? 빌드 브라우저 for like application with HTML, SCS and JavaScript, CSS, HTML 뭐 이런 것들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 원래 지갑 작업도 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우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로엑스 해보죠. 제로엑스는 뭐지? ZRX 있나? 제로엑스 없네요. 없어. 코인마켓 가볼까요? 제로엑스. 코인마켓이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니까 좋네. 23위. 뭐 거래소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고, 거래소를 비교 안 했네. 67개 거래소. 67개. 그 다음에 에이다. 거래소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야지 뭐 많이 거래되겠죠. 에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것도. 에이다 거래소는 42개. 스텔라, 로맨스, 백 104개. 그 다음에 지캐시.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한번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투자할 때 기본적인 뭐 개발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는 거죠. 지캐시도 많다. 113개. BAT. (40개) 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 정도밖에 없는 모양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제로엑스의 개발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 대신에 제로X 한번 보죠. 제로X 얘도 있나? 제로X ZRX 맞죠? 제로X ZRX 맞잖아. 얘도 기본적인 정보밖에 없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기본적인 정보밖에 없네요. 2017년 8월 1년 지났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모양이에요. 자, 이제 그럼 개발을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보시죠. 제로X ZRX 3위 3위 오 놀라운데 3위.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탈중앙 거래소를 만드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고치고 있네요. 정말 놀라운데 3위 뭘 고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리파지토리 4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겠죠. 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을 포기한 것도. 네. 프로토콜, 제로스 프로토콜 이거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키 등록하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멀티플 패키지 이건 뭐 별로 없고, 이건 이제 릴레이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오프 체인 이것도 작업을 하고 있고, ERC721 웹사이트 이것도 721도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지스트리 뭐 이거 릴레이어 작업들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타입 그 다음에 가나치 코어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작업을 했고, 이더리움 자바스크립트 블록 스트림 이런 것들 체인지 하고, 이더리움 월렛 이런 것도 작업했고, 고 이더리움 같은 것도 작업 옛날에 많이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제로X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켓캡 보는 거죠. A다, 스텔라, Z캐시, BAT, 제로X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한번 단순하게 한번 평균돼 보는 거예요. A다 9위, 스텔라 6위, Z캐시 22, BAT 37위, 제로X 24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소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점수, 스코어 하는 거죠. A다, 스텔라, Z캐시, BAT, 제로X. 그래서 스코어는 지금 6개, 총 6개니까, 원래 5개니까 1, 2, 3, 4, 5. A다가 마켓캡은 1등이잖아요. 그 5죠. 스텔라는 A다가 1등 아니잖아. 스텔라가 1등이잖아. 스텔라가 5점, 그 다음에 A다가 4점, Z캐시가 뭐 3점, BAT가 1점, 제로X가 2점 이렇게 되는 거고, DV A다 9위, 스텔라 103, 그 다음에 Z캐시 98, 36, 3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했냐? A다가 DAV는 4점, A다는 4점, 스텔라 103 1점 꼴등, Z캐시 98 3점. 아닌데 끝에서 두 번째니까 2점. 그 다음에 BAT는 이게 5점이고 BAT는 1등, 2등, 3등이니까 5, 4, 3,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소 숫자에 따라서 하는 거죠. 숫자에 따라서 42, 104, 113, 40, 67 한번 해보는 거죠. 간단하게. 이따가 지겨우면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맞죠?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캐시가 제일 많아. Z캐시가 거래소가 제일 많아. 5점. 그 다음에 스텔라야 4점. 그 다음에 0X야 3점. 그 다음에 A다야 2점. 그 다음에 BAT야 1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합계를 내면 합계 평균을 바로 내야지. 이런 것들도 평소에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합계 평균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도 배워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배울겠어. 자동 합계. 뭐야? 자동 합계. 엔터. 이렇게 하는 거지. 자동 합계. C하고 자동 합계. 엔터. 15점이야? 4, 5, 3, 1, 2.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아유, 바보 같은 게. 정말, 아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어? C. 자동합계. 엔터. 10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개판이구만, 개판. 아유, 그냥 하해야 되겠다. 아유, 이게 10점. 무슨, 내가 이게 10점?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다 10점이네. 어? 5점. 10점. 뭐야, 이게. 의미가 없네. 도찐개찐이네. 도찐개찐. 투자할 때는 도찐개찐이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이걸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그 코인들 중에 추가 상장된 애들이니까 믿을만 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